99년도에 유행했던 게 이제 야후나 이런 IT 업체들이 부상을 하면서 직급 파괴라는 운동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에서도 그런 리포트가 나왔을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시도를 했죠. 저는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 갑자기 야후가 막 스탁옵션을 누구 500억 벌었대, 뭐 회사 가치가 뭐 몇십 조래 이런 게 떠오르니까 근데 그 회사를 겉으로 보니까 얘네들은 마이클, 제니퍼 이러고 있네, 토마스 이러고 있네,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한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를 보니까 이사님 혼자 떠들고 있고 미팅룸에서 제 대리들은 막 그냥 다 받아 적고 있고 이름은 다 영어 이름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직급이 파괴가 됐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행동 방식은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수평적인 이 소통은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칫 이걸 착각해서 수평적인 조직하고 문화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평적인 조직은 존재할 것 같으세요? 경제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업의 조직 문화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예, 리더십. 우리 또 정프로님이 또 방송계에서는 리더십 있는 시니어 아니십니까? 저는 이제 이른바 화해의 리더십, 사과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주로 이제 방송 사과하고 보통 시청자들한테 사과하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리더십으로 방송에서 후배들 이렇게 혼내고서 내가 진심은 아니었다 그러고서 밥은 안 사주고 때려서 미안하다 뭐 이런 이제 사과의 리더십인데 예.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고요. 예. 그리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야,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리더들은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건가.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되게 완전히 그 은둔의 경영인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너무 안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것 정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정용진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요? 아니 정용진. 용진. 거기에는 또 SNS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그래갖고 이게 회사 할 때 좋은 건가? 아니면 리스크인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정말 국내외 최고의 기업들의 인사 담당하시던 분 그리고 지금은 인사 컨설팅이라는 약간은 저희에게 생소한 예, 그런 한국에서 가장 예의 바른 인사의 신. 네, 인사의 신 우리 황성현 퀀텀인사이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예의가 바르게 인사 잘하시게. 네, 인사라는 게 뭐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됩니까? 인사요. 네. 인사가 참 우리말이 되게 헷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인사팀 보통 그럴 때 인사가 있고 네. 또 인사권이라는 인사가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사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1번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 예. 인적 자원. 그 인적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잘 활용한다는 거는 우리 기업에 잘 어트랙트, 즉 우리를 좋게 보도록 만들고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유인하는 거죠. 네네. 유인해서 이분들이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하게 만들고 그분들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에게 또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또 보상도 적절히 하고 네. 이분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회사의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전략적인 행위들 이거를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인사팀이라는 조직이 있죠. 네. 그래서 인사팀이 이거를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인사가 맞긴 한데 이런 활동들을 경영진들 또 조직을 맡고 있는 조직장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사가 이거를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초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리더들이 그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각종 그 인재들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그냥 최적의 뭐 인사 자리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해 주는 게 인사팀이고. 그렇죠.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조직장, 네.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그 업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해외 기업들도 많이 계셨으니까요. 네네. 인사가 크게 다릅니까? 아니면 이제 뭐 거의 뭐 글로벌 표준 비슷하게 갑니까? 비슷하기는 한데요. 비슷하긴 한데 이제 가장 큰 차이를 저는 이제 물론
뭐 글로벌 회사라고 해서 다 잘하진 않죠. 예. 근데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선진 기업이라고 하는 데를 저는 운 좋게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가 뭐 네. 야후라든가 구글 같은데 뭐 경험을 해보면 물론 그 회사들이 표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뭐 앞서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가장 큰 차이를 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그 운영하고 있는 인사 프로그램 이런 게 정말 뭐 과학적이고 대단하다 이거보다는 자기네들에게 옷에 맞는 몸에 맞는 그래야 그런 되겠네요. 이게. 조직 문화와 리더십 또 인사 네, 프로그램을 가지고 맞네.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 운영하는 거를 조직장들이 그 CEO면 CEO 또 C레벨 또는 본부장 또는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절대 이거를 인사팀에게 그 권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뭐 한국 가리지 않고 잘못하는 기업들은 이 권리를 인사팀에게 처음에 줍니다. 우리가 귀찮으니까 사람들 나쁜 뭐 안 좋은 소리 하고 평가하고 보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 이거를 당신들이 좀 해줘.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거를 줬는데 다시 가져오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성원들은 인사팀에서 나를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내 조직장인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나에 대한 도움은 안 주고 인사팀에서 그런 것들을 권력으로 휘두르게 되면 조직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좀 전에 인사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그 인사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뭐 채용이라든지 성과 평가라든지 뭐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의 어떤 업무라는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아까 기업 문화라는 거. 유능한 인재가 잘 적응하는 게 뭐 잘 뽑았다고 잘 적응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럼 그 말씀하셨던 그 조직 안에서의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무형의 어떤 문화들 뭐 이런 것들일 건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고 그렇죠. 구글 같은 경우는 IT 서비스업이고 그러면은 그 기업에서도 이게 완전히 다를 건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냥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채용 뭐 성과 평가, 보상 네, 네. 이런 게 그러니까 도대체 인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제조업과 IT업에서 똑같은 좋은 인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있는 건지 네, 이게 네. 좀 궁금해요. 일단 앞에서 질문하신 것부터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인사가 흐름은 뭐냐면 우리 구성원들 직원들의 라이프 사이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주 그럼 답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에 대한 어떤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일단 누군가가 조직에 들어와야 생기는 거죠. 예. 그렇죠? 뭐 나쁜 문제가 아니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업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2,000명이 있었는데 그럼 2023년에 몇 명 필요한 거야를 고민해야죠. 예. 또는 지금 상태라면 2024년엔 도대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 거고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기 때문에 몇 명 필요한 거야.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쵸. 이것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흥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뽑으면 인건비 감당 못해도 망하는 거고 너무 적게 뽑으면 전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이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의 이슈라기보다는 인사하고 파이낸스하고 그다음에 C레벨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전략과 같이. 그래서 몇 명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 공이 이제 인사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500명 필요하대. 2,500명 필요하대. 그러니까 500명이 더 필요해. 그럼 그때부터 인사팀 뭘 해야 되냐면 이 500명이 어디서 500명인지 개발자는 100명이고 기획자는 50명이고 디자이너는 25명, BD는 뭐 30명, 마케터는 또 20명, 영업은 30명. 이거를 이제 취합을 해야죠. 그걸 이 비율을 잘 맞추는 거는 정말 이게 예술의 영역입니다. 네. 이거는 과학이 아니고 완전 예술의 영역인데 이거를 또 잘 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가 100명이면 디자이너가 20명이면 되는데 엔지니어 100명이 디자이너를 50명 뽑았다. 이렇게 되면 디자이너가 놀고 있거나 엔지니어들이 일이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서 스텝이 꼬입니다. 서로 발등 밟고 있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인건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의 프로덕티비티가 확 떨어지죠. 갈등이 더 생기게 되고 네네네. 그게 이제 workforce planning이라고 하는 인력 계획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인사팀에 있는 채용팀이라는 데가 있죠. 어디나. 그렇죠. 그 사람들이 500명을 채워 넣어야죠. 그거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장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당신들은 어떤 엔지니어가 필요해, 어떤 디자이너가 필요해, 어떤 마케터가 필요해 그런 것들 보통 JD라고 하죠. Job Description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받아오면 그런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찾아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한직처럼 돼 있죠. 이분들이. 근데 너무너무 전략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채용 그러면 이게 정 프로님은
딱 보면 아십니까?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다. 관상은 과학이죠. 관상이 사이언스. 제가 예전에 은행 출입할 때 그 이제 그 기사를 쓰려고 청년들한테 좀 먹히는 기사를 쓰고 싶어서 네. 은행 인사 담당 부행장에게 잘 눈에 띄는 직원 그거를 제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은행 부행장님한테 어떤 인재가 은행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보면 헌칠해야지. 아니 딱 보면 은행원 같은 애들이 있어. 있지. 그게 뭔데요? 이때 보면 알죠. 보면 안 돼.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채용이라는 게 좋은 인재를 어떻게 채용을 해요? 그거는 그 회사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은행원 같은 애 뽑는 이건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 세부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회사에 맞는. 근데 제가 어느 회사에서나 그래도 한 80%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뭐 약간의 모범 답안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얘기는 첫 번째는 보통 GCA라고 부릅니다. GCA가 뭐냐면 General Cognitive Ability라고 그래서 인지 능력이에요. 인지 능력, 똑똑한 거죠 한마디로. 말귀 알아먹는. 잘 알아먹고. 근데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일단 똑똑하다는 건 기업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정보들이 떠다니는데 예. 이거를 딱 취합을 해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에 문제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이 다이내믹을 이해한 다음에 요거를 탁 찌르면 풀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를 커그니티브 어빌리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지 역량. 근데 그런 친구들은 좀 잘난 척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가게 되면 네. RRKE라고 하는데 Role 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라고 하는 거. 업무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문가죠. 예. 세 번째가 뭐냐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은 뭐냐면 우리 조직의 리더들에게만 요구되는 걸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기업들은. 그래요? 그거는 아니고 리더십은 뭐냐면 사원이라도 대졸 신입 사원이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이 되게끔 만드는 역량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더들만 그러니까 조직장들만 그런 거 갖고 있으면 회사 망하는 거죠. 다 그렇죠. 모든 네. 사람들이 그런 역량을 갖고 있을 때 회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cultural fit.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구글에 맞는 사람 대충 생각하시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은행에 맞는 사람, 그 다음에 조선소에 맞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죠. 어떤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다르죠. 그거를 우리 회사에 맞게끔 정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맞는지를 일단 물론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군요. 그럼요. 대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꽤 많은 기업에서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의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력 이런 걸 보고 그냥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고 토익 점수를 보는 건 네. 코미디죠. 그건 나중에 후회 많이 할 일이. 결국은 후회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원한테도 안 좋고 그 회사한테도 안 그렇죠. 좋고.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80년대나 90년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음.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구조를 해놓죠. 100명이면 일을 이렇게 나눠 놓는데 그 일을 나눠 놓는 그 단위가 별로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 없는 일로 나눠 놨어요. 그 역할만 그냥 잘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만 따라가면 그냥 경제가 성장하는 걸 따라가는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판이 바뀌었거든요. 네, 세상이 네, 네. 달라져서 뭐 인공지능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회사의 명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저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채용하시는 분들한테 고충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딱 면접 때 제일 똑똑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애를 뽑은 다음에 정작 그 배치 받을 때 우리 누구 좋아할 때는 말 잘 들을 것 같은 애 받는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네. 근데 그런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뽑을 때는 진짜 멋있는 애 뽑고 싶고 일할 때는 좀 말 잘 듣는 애 쓰고 싶고. 그게 이제는 그런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그 말씀하신 방식은 공채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채 방식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그물을 뿌려가지고 그냥 그물로 확 건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물이 이렇게 촘촘하면 작은 애들도 잡히죠. 예. 근데 그물이 이렇게 성기게 크게 돼 있으면 큰 애들만. 고기만 잡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고기를 잘 못 잡겠죠. 이게 공채 방식이에요. 근데 공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야구팀인데 야구 안 해봐도 괜찮아. 야구에 관심 좀 있냐? 너 사지 멀쩡하냐? 이러면 들어와서 우리가 2년 동안 야구를 가르쳐요. 2년 동안 벤치에 앉아 있어요.
예. 물 떠나르고 커피 나르고 복사하고 이런 거 한단 말이죠. 2년 정도에 대해서 2년 반이 되면 똑똑한 애들은 다른 데서 채가요. 이게 공채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 비유하는 방식은 이 그물 방식에서 약간 작살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나한테 필요한 고기만. 정확히 필요한 고기만 잡아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고 그래서 이 모델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빌드 방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예. 25년 동안 만들면 임원이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임원 그냥 데려오는 거죠. 그거를 바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오는 거죠. 네. 대표님 근데 그게 청년들의 불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면 경력직만 이렇게 다 뽑으면 경력은 어디서 쌓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서구 사회들 보면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죽어라고 인턴하는 거죠. 그 경험을 사전에 쌓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되는 이미 것 같아요. 돼가고 있죠. 예, 예. 네네. 자 일단 뭐 그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내 생각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혹은 뭐 내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 괜찮은 친구인데도 네. 불구하고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리더의 잘못인 거죠. 리더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를 정의를 못해서 그런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네. 명확치 않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뿐만 국내외를 아니라 잘하지 막론하고. 못하는 기업들의 특징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을 하면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됐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건 쉬운데 나쁜 얘기하기는 좀 뭐랄까 좀 전에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네는 뛰어난 인재이나 다른 더 좋은 기회를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가 이제 주로 레파토리잖아요. 그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정말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더 좋은 남자 만나. 예. 그렇게 보내드리면 될까요? 근데 그것도 뭐 썩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조직의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능사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잘 뽑는 게 1번일 거고 네. 그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잘 뽑았을 때 충분히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떤 내가 목표한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나왔을 때 이게 감정이 먼저 나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그 팩트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안 좋죠. 그래서 조직장의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건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조직에 기대되는 바를 잘 만들어내는 거죠. 성과를 내는 거죠. 근데 성과가 나지 않는 행동들을 고쳐서 그 사람들이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부터 시작해서 이 싸가지가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행동은 안 바뀌고 관계는 안 좋아지고 성과가 안 나게 되는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단점은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듣는 사람이. 근데 여러 가지 저도 경우들을 보지만 네. 내가 실제 잘못한 그 행동만 잘 이렇게 잘 카르브아웃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데 감정 섞지 않고. 감정이 일단은 배제가 돼야 돼요. 그게 어렵죠. 열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힘든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좋은 리더가 되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뭐 스킬이라고 할까요? 뭐 팁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저 후배들에게 혹은 뭐 이렇게 나의 조직원들에게 물론 이제 감정을 배제한다고 이제 스스로는 생각하겠지만 이제 쉽지는 네,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빨리 정프로님께 그 팁을 좀 주세요. 네, 지금 할 얘기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얘기 안 하게 좀. 그래서 평가라는 거하고 피드백을 분리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평가랑 피드백을 분리해라. 그게 평가 아니에요? 피드백이 평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예를 들어 평가는 이런 거죠. 넌 나쁜 놈이야. 아. 너는 저성과자야. 너는 싸가지가 없어. 이런 건 평가죠. 평가. 거기에 어떤 내용이 없잖아요. 나를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누군가가. 너는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너는 70점짜리야. 이게 평가죠. 아. 근데 네가 나랑 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한 달짜리 프로그램 기획안을 해야 되는데 야 원래 잘하는 기획자라면 이게
일정도 잘 지키고 인터뷰할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음. 그 사람 인터뷰 가서 만나고 스크립트 짜고 왔다 갔다 하고 교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가 요 상황에서 요거 빼먹었어. 그 이분에 대해서 인터뷰가 요 부분은 좀 방향이 잘못됐어. 요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너 내가 이렇게 멍청하냐? 너 이래가 너 나가 볼래? 한번 의도 맞아 볼래? 아니 갑자기 우리 박 PD님 빵 터졌는데 지금. 이게 보통 증상이죠. 네. 뭐 때리시진 않는데. 물론 그날 때린 데도 있으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만 분리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천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방법론은 SBI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SBIT. 네. 그거는 사실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SBI라는 방법론이 있고 네. BIT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합친 건데 네. S는 뭐의 약자냐면 situation, 네, 상황. 네, 상황이죠. B는 behavior, 행동. I는 impact, 영향이죠. 영향. T는 tomorrow,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과 일하는 관계, 이건 뭐 상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끼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관찰하는 행동은 요거야. 예. 근데 그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좋아도 피드백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좀 부족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 행동의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요게 피드백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야구에서 우리 4번 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봉이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럼 4번 타자면 한 3할을 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번 타석에 나가서 헛스윙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 최강 야구라는 것도 유행하고 있는데 감독 눈치 보고 이제 얻어맞고 혼나기도 하고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넌 15타석 무안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걔가 그다음 것 같은데요. 네, 걔가 그 다음 타석이 잘 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나는 내 감정을 퍼붓죠. 네. 근데 걔가 중요한 건 걔가 다음 타석에 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대로 된 코치라면 어떤 거를 했었어야 될까요? 네가 이번에 타석에 나갔을 때 백이 너무 제껴졌어. 또는 백이 너무 각도가 서서 공을 맞추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백이 너무 뒤에 백스윙이 많아져서 늦어. 그래 공을 못 맞추잖아. 요 얘기만 해주면 이 사람이 다음 타석에 공을 맞출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먼저예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 감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초적으로 해야 되는 건 요 역할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를 훈련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셨나요? 평가를 많이 받아. 평가죠. 넌 몇 피드백. 점이야? 네. 수야, 우야, A뿔이야. 근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별로 경험이 없어요. 맞아요. 피드백보다 평가보다도 이제 몽둥이를 보통 많이 보통 받았던 그런 것 거죠. 같은데. 네. 모든 체벌도 인성이 받고. 글러먹었어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그러고 보면 내가 뭔 행동 때문에 인성이 글러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을까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 우리는 것 같아요. 그 학적부나 이런 데 보면 그 수행 평가 네. 보면 품행이 방정하고 이거 있죠. 예. 그 다 거의 패턴이잖아요. 네. 항상 나오잖아요. 그거 완전한 평가예요. 음. 거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안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1년 한 거를 한 줄로 적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해 보시면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 사람의 전반적인 성과나 네. 이거를 언제 알려주나요? 연봉협상 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연말 때 알려주잖아요. 네. 그렇죠. 기억나나요?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기억이 나나요? 안 나죠. 1년 지났는데. 두리뭉실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잘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다 모르겠고 너는 그래서 B야, C야. 그러다 보니까 B 받고 C를 받는 사람이 제일 많죠.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한 70%가 B, 뭐 일부 A 있죠. 그다음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S 등급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받고 기분 나쁜 거예요. 거기다가 회사는 또 돈도 올려줘요. 급여 그렇죠. 올려주고 돈까지 쓰고 인센티브까지 줘요. 근데 기분은 나빠요. 왠지 돈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안 해주고 너는 그래서 B야 C야 70점짜리야. 그래서 70% 이상의 사람들이 돈은 받고 기분 나쁜 상태로 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직원들의 그 평가를 할 때 기본을 A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A 기본하고 그다음에 S 한 30%, 그다음에 S 플러스 한 10%, S2 플러스 뭐 5% 이렇게 하면
별로 기분 나쁠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A 받고 급여 인상이나 인센티브는 B처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공산주의 스타일. 다 같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가는 거죠. 평가 인플레이션. 결국은 역풍이 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똑같은 평가를 받으라고 그러면 저도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내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예.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다 같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예전에 저희 세대나 또 뭐 한 2000년 초반에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까지 또는 산업 시대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다 그랬으니까. 네. 다 그랬고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고요. 그다음에 월급쟁이들이 보상을 받는 거는 1년에 한 번 받는 거는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네. 별 다는 순간이 오죠. 그쵸. 임원. 임원 달 때 네, 네. 그걸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진짜 보상을 위해서 딜레이 시키죠. 그래서 진짜 보상을 뒤로 미루는 것에 합의가 됐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괜찮았는데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MZ 세대라고 하는 Z 세대들 특히나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게임 세대거든요. 음. 저는 한마디로 게임 세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게임 세대? 네. 근데 게임 세대라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꼭 게임을 해서가 아니라 네. 게임처럼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게임이라는 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게임인데 내가 게임을 막 해요. 예. 저 세대는 갤러그 뭐 이런 거, 엑스리온.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게임을 만약에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 방식을 생각해 보면 게임을 하는데 1시간 동안 게임을 했어요. 열심히. 근데 아무 얘기 없다가 너 이제 죽었어. 게임 끝났어. 그래서 네가 한 게임은 48,750점이야. 예. 그럼 게임이 재밌나요? 뭘 해야죠. 이거 게임인가요, 이게? 게임이 게임이 아니죠.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왜 아닌가요? 이게 뭘 해야 된다고 한 게 게임은 없잖아요. 예.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와야 돼. 반응. 자, 네가 여기 외계인 이만큼 있는데 맨 밑에 줄 애들 맞히면 10점이고 위에 어려운 거 맞히면 30점이고 50점이고 위에 있는 이 어렵게 맞춰서 우주선을 맞히면 100점. 왕깨면 100점. 왕깨면 1000점. 이거가 바로 확인이 되는 게 게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사는 방식은 그런 식이에요. 즉각 보상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반응과 보상이 필요해요. 근데 예전에는 모든 게임이 다 재미가 없었으니까 그냥 하면 됐는데 요즘 재밌는 게임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기저기. 미국에도 실리콘밸리도 있고 한국에도 뭐 이런 스타트업들도 생기고 여기는 사람들 자체가 CEO나 리더들 자체가 이런 게임 세대고 젊다 보니까 네. 이런 생각을 아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 거죠. 평가와 보상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평가 보상 얘기하기 앞서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좀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는 일이 있고 이건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장기적인 일. 그리고 아까 좀 했던 게 그 사람들의 어떤 만족감인데 네. 그런 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처지에 내가 얘 만족까지 시켜가면서 이 장기적인 일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눈치밥으로 알고. 그럼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야지. 아이고 너는 오늘 참 잘했구나. 뭐 아이고 너는 아까 전에 그 쓰레빠를 끌고 다니는 거는 나의 기분을 되게 나쁘게 한 거니까 너는 쓰레빠보다는 뒤꿈치가 있는 신발을 신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게 무슨 이렇게 금쪽이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저는 거예요? 그게 팀이라는 방식이라고 약간 생각하고. 꼰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꼰대 다 됐어요. 우리 공 기자님도. 네.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하나의 잣대로 볼 만한 건 아닌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직을 이끄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어떤 정답을 찾지 마시고 우리한테 맞는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나의 모델을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의 어떤 그 큰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용어는 Three Value Discipline이라고 하는 건데 네. 첫 번째 모델은 프로덕트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업에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덕트 리더십이 강한 조직들은 뭐 구글이라든가 나이키, 인텔 이런 회사들 들으면 딱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상품.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서 예. 이 상품만 보면 이 회사 그냥 빨려드는 거죠. 그래서 혁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구성원들의 탁월성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Operational Excellence라고 해서 운영 최적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덩치를 키워야 돼. 효율. 예. 그래서 장치 산업들이 많죠. 정유업, 조선업, 광업, 제분, 정유 이런 데들이에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사람의 기능보다는
비용 효율.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프로세스, 예, 예. 컨베이어 벨트. 여기는 위에다가 원료를 턱 놓으면 그 컨베이어 벨트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쫙 나와서 정해진 수율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해진 수율을 갑자기 3배, 2배 늘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200년, 300년 동안 만들어진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직에서는 막 엄청난 혁신 이거는 잊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뭘 하냐면 장치 산업을 크게 만들어서 원가를 떨어뜨려서 원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S모 회사에서 나오는 그 디램. 그 휘발유하고 아 예. 뭐 G모사에서 나오는 휘발유랑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약간의 뭐 옥탄가 차이가 난다고 네, 얘기는 네, 하죠. 네, 네. 근데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죠. 어차피 원유는 똑같은 데서 들어오는 거니까. 예, 예. 그럼 뭐에서 우리는 차이가 날까요? 이게 1,350원인지 1,400원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보너스 카드, 뭐 그런 것들 옆에서 이런 것도 해주는 거예요. 휴지, 생수, 그러니까 세차. 그게 바로 오퍼레이션 엑설런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탁월성이나 혁신보다는 성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성실. 팀워크. 예를 들어서 정유업인데 예. 야 니네 정유 파이프라인이 100m인데 이 중에 30m 구간이 제일 일 잘했어. 이게 가능한가요? 너희들만 보너스 줄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럼 사고가 나요. 협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체 단위 또는 프로세스 단위로 평균적인 보상을 하는 게 오히려 팀워크에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커스터머 인티머스라 그래서 고객과의 친밀도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여기는 병원, 컨설팅 업체, 그다음에 이커머스, 럭셔리 회사들, 뭐 구찌나 뭐 이런 데들 그런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한 곳들. 스타벅스 뭐 이런데. 스타벅스도 마찬가지. 이게 물류 체인을 가지고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이런 데들이 보통 쿠팡 막 이런데. 쿠팡도 그럴 수 있죠. 고객에게 빨리 어떤 물건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해결해주고 이런 컨설팅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회사냐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었던 것처럼 이 오퍼레이션 엑셀런스가 강한 회사가 우리는 엄청난 정유를 시설을 가지고 또는 조선업을 가지고 막 3만 명, 10만 명씩 맨날 야근도 해야 되고 뭐 위험한 일도 해야 되고 이런 회사가 구글의 제도를 가지고 만약에 평가와 보상을 한다. 이게 될까요? 안 돌아가죠.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여기가 잘 된다고 해서 구글이 그걸 갖다가 넣으면 직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죠.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지금 구글의 평가 방식이라고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와 아까 조선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예를 그게 들어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조선소에서 같아요. 아주 그 용접을 잘하는 분하고 예. 용접을 보통으로 하는 분하고는 평가나 보상이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이 될까요? 근데 거기는 무조건 기준 이상 하게 되면은 평균적인 보상을 네. 받는 거죠. 예, 예. 아주 못하거나 하게 되면 뭐 끝나고. 징계를 네. 받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구글에서 제프 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엔지니어의 신이라고 하는 네, 분. 네. 이분하고 제프 딘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엔지니어하고는 보상 차이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정상일까요? 거의 거의 한 100배 나겠죠, 거긴. 100배 나야죠. 음. 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더 높은 가치와 혁신에 도전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가치는 또 어마어마하게 더 크죠. 인류에게 미치는 가치와 회사에게 갖다 주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갈 데가 워낙 많죠. 뭐 페이스북 언제든지 갈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차등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차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즉각적으로.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그 아까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돼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게임이라는 것도 그렇고 룰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를 인사에서 보통 아레날이라 그래서 네네. 너의 역할과 책임이 뭐다 이걸 얘기해주고 이걸 달성하면 보상을 해줄게 그러는 건데 이게 말은 쉬운데 아니 사람이 일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일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네 일이다 그러면 여기 뭐 길에 쓰레기 들어있는 건 누가 주워야 되며 이거 안 주워면 이거 내 일 아닌데요?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인사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이게 사람 살면서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지 네. 구분이 안 되니까 또 보상에 대해서도 나는 더 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되게 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아레나를 인사에서 알려줘야 된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또 그거를 그쪽에서 하니까 아니죠. 인사팀이
지금 프로님의 성과나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인사팀이 알고 있나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나요? 알려줄 수 없죠. 음. 그건 원래 인사팀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장이라. 그죠. 나의 상사의 일이죠. 그게 진짜 인사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인사팀에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애초에. 네. 그거를 이 리더들이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건 인사의 일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운더리가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규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기대하는 결과치는 요거를 알려주고 나는 당신은 엔지니어로서 20년 차니까 이 정도 퀄리티는 나와야 돼. 그거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에 이런 기여를 해야 돼. 거기서 역할은 이거야. 그걸 명확하게 알려준 다음에 네. 근데 중간에 일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결과와 역할과 행동들이 나온다. 그건 적절히 알려줘야죠. 그게 조직장의 역할이지 네, 네. 인사팀에서 그걸 알려줄 수는 없죠. 네, 그거를 최대한 공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런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을 S 등급이라고 해, 뭐 A 등급이라고 해. 근데 이게 사람 일이다 보니 이 보더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최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맞춰가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막 그렇게 그 엄청 큰 대기업에 안 다녀봐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보통은 우리 일은 눈치껏 배우지 않습니까? 음. 눈치껏 봐서 아 내가 이런 정도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거 다 네, 수행하고. 근데 그게 좀 인사 체계가 잘 돼 있는 데서는 역할과 보상이 잘 매치기 돼요. 그게 이제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 좀 다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50명짜리 스타트업인데 구글 10만 명짜리 회사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50명짜리 회사는 성장세가 굉장히 빠를 거잖아요. 예. 항공모함이 아니라 보트 같은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역할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회사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느슨하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오히려 성장이 되는데 조직이 항공모함이 됐는데 항공모함인데 너는 그 항공모함인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항공모함인데 어마어마하게 뭐 축구장 뭐 30개가 들어가는 크기인데 모터보트 좀 이렇게 막 다닐 수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큰 방향성을 정하고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여러 회사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 많은 회사들 가운데 야, 이 회사는 이 부분은 정말 잘하는 것 같더라. 이 회사는 요건 조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 이런 사례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 기억나시는 그리고 좀 의미 있었던 이런 건 아마 얘기를 좀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 네. 있으시면 한 두세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제 경력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주로 IT 회사 네. 또는 테크 컴퍼니들에 많이 있었는데 뭐 이름을 굳이 된다 그러면 주로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반도체 회사 네. 또는 초기에 야후 그다음에 구글, 뭐 카카오 이런 기업들에 주로 있었는데 네. 당연히 제일 많은 기억에 남는 것은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이라는 회사가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회사인데 물론 이제 저한테 돈도 많이 줬으니까 기억이 많이 남죠. 뭐 그거는 일단 돈이 많이 남으셨나 보네요. 뭐 스탁도 많이 받고 뭐 당연히 네. 좋은 기회도 많이 주고 성장 기회도 많이 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회사가 대단한 것은 미래를 꿈꿀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요 정도 사이즈와 임팩트의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이 인류에게 좀 더 많은 베네핏을 주고 더 훌륭한 회사가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은 회사. 그리고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네. 그거를 그 가슴 떨림을 구성원, 심지어 저는 인사쟁인데도 저한테까지도 그게 느껴질 정도의 이 울림이 있었던,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그걸 또 받쳐주니까 상상한 게 또 되고,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얘기지만 이제 구글이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이제 그 광고죠. 그러니까 검색과 광고로 네네네네. 엄청난 돈을 벌었죠. 예.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였냐면 이 광고 이외에 많은 정보들을 정리해내기 시작했거든요. 지리 정보, 예. 또 핸드폰 정보, 영화 정보, 뭐 유튜브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럼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도 우리가 광고만 팔면 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뭔가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05년 아주 회사가 초창기 때부터 그거를 꿈을 꾼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꼭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좀 더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거냐? 이거를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는 2004년 5년대부터 그 뇌과학자들을 뽑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됐었는데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죠. 광고회사가 왜 뇌과학자를 뽑을까? 알고 보니 20년, 30년 후에 나오게 될 인공지능을 미리 준비한 거죠. 그리고 그걸 조직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그걸 나중에 2014년 5년도에는 정말 큰 그림을 그려서 알파벳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내서 구글은 그 중에 하나. 나머지 회사들이 A부터 Z까지가 이제 쫙 편제가 돼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 대단한 혁신적인 조직 운영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저는 인상적이었고 뭔가 핏이 안 맞는 회사 케이스는 저는 뭐가 핏이 있을까요? 안 맞은 회사는 별로 없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야후는 너무너무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야후에 들어가서 벌써 네. 25년 전이죠. 네.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따져도 구글보다도 오히려 더 신나고 그쵸? 재밌는 회사였어요. 네. 야후가 야후가 뭐 사람들 막 보라색으로 머리 칠하고 다니고 노란색 뭐 휴대박 끌고 다니고 그래도 괜찮은 그래요. 이런 기업이었고 그 당시에 뭐 자고 일어나면 스탁 가격이 막 100불씩 올라 있고 야후가 구글보다 훨씬 컸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구글이 야후의 하청업체였죠. 검색 그래요? 엔진 이렇게 그렇죠. 납품하려고 준비하는 정도 그래요? 수준이었죠. 대단한 회사였죠.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복리후생도 굉장히 좋았고 돈도 막 펑펑 쓰고 여러 가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았죠.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돌이켜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구글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유사 업종이니까. 근데 구글은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야후는 그러다가 심지어 한국에서 퇴출당했죠. 그렇죠. 지금 없는 브랜드죠. 일본의 야후 일본에 재팬은 있죠. 야후 재팬은 사실은 야후가 아닙니다. 아, 그 그래요? 손정희 씨 거죠. 소프트뱅크. 네, 소프트뱅크 거죠. 아, 이거 그래요? 원래부터 다른 법인이에요. 이름만 브랜드만 한 거죠. 야후 쓰고. 근데 그 당시에 비교를 해보자면 네. 굉장히 힙하고 서비스도 좋고 했었는데 미래에 대한 대응이 너무 없었다. 미래를 현재는 내다보는 너무 해피한데 미래 준비를 그래서 안 했구나. 닷컴 버블이 오면서 완전히 좌초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 물론 근데 그 시기적으로 워낙에 이제 IT가 처음 발생된 시기였다 보니까 그런 것에 학습도 별로 없었고 뭐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야후가 이렇게 뭐랄까 이 포털의 거의 원조 비슷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요. 원조죠. 그죠? 네. 이런저런 서비스 막다 첫 화면에 다 때려놓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그 많던 돈이 다 없어져 버렸죠. 회사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게 다 빨려 나가고 주가는 500불까지 갔던 것이 7불까지 떨어지고 7불? 네, 7불까지 실제로 떨어졌어요. 그 전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 이후에 나와서 깡통이 됐죠. 제가 그 당시 돈으로 따지면 25년 전으로 200억을 벌 뻔했죠. 200억을 그 당시 돈으로. 고점 기준. 미리 나왔으면 고점에 미리 팔았으면. 만약에 그 당시에 팔았으면. 근데 스탁 옵션이 4년짜리니까 팔 수가 없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깡통이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에 이제 여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회사들의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제가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야후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 크레이지 광고라고 해서 아주 미친 광고를 여러 개를 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야후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검색 창이 있고 밑에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산업, 뭐 역사 이런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쫙 나와서 이걸 화면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스키드 마크가 바퀴 자국이 쫙 있으면서 땡땡 자동차 쫙 나와요. 네. 이게 크레이지 애드예요. 와, 그러면- 화면을 다 가려버리는. 가려버리죠. 그러고선 그 한 번에 뭐 한 10억씩 땡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금 문제는 해결이 돼, 매출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당장은 그러면 뭐가 무너질까요? 소비자 신뢰? 그죠. 고객과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네.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은 고객이 정보를 잘 찾아서 정보를 잘 얻는 거를 우리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그 고객에 대한 초심이 완전 무너진 거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이후에 이 행보들을 보면서 야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기업과 정말 혁신을 이뤄내서 정말 새로운 어떤 어프로치를 하고 여기서 돌파구를 찾는 기업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를 2007년 이후에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야후의 문화를 얘기하시다가 저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막 스레빠 신고 막 머리 노란색 입고 뭐 반바지 입고 뭐
그 컵라면 같은 거 막 많이 싸놓고 뭐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인사혁신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뭐 직급 파괴해가지고 네, 뭐 직함 없이 그렇죠. 뭐 영어 이름 부르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인사혁신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외적인 걸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하고 이게 뭐 그 영어 이름 쓰고서 조인트 까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인사혁신에 있어서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딱 그 중간에 있었거든요. 이 99년도에 유행했던 게 이제 야후나 이런 IT 업체들이 부상을 하면서 직급 파괴라는 운동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경제연구에서도 그런 리포트가 나왔을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시도를 했죠. 저는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를 한 번에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 갑자기 야후가 막 스탁옵션을 누구 500억 벌었대. 뭐 회사 가치가 뭐 1000조래. 그 당시 1000조 아니죠. 뭐 몇십 조래. 이런 게 떠오르니까, 근데 그 회사를 겉으로 보니까 얘네들은 마이클, 제니퍼 이러고 있네. 토마스 이러고 있네.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한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를 보니까 이사님 혼자 떠들고 있고 미팅룸에서. 예. 그러니까 제 대리들은 막 그냥 다 받아줬고 있고. 이름은 네, 다 알겠습니다. 영어 이름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직급이 파괴가 됐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행동 방식은 그대로인. 근데 저는 수평적인 이 소통은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칫 이걸 착각해서 수평적인 조직하고 문화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평적인 조직은 존재할 것 같으세요? 수평적인 조직이 근데 회사는 시키는 거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미션은 주고. 하이어라키가 다 있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트레이시 마이클이라고 부르면 이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인사권을 쥐고 있다든지 그렇죠. 뭐 이 사람의 뭘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그래서 결정권이 저는 있는 거죠. 수평 조직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수평 문화는 가능하나? 수평 문화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음. 근데 수평 문화의 핵심은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럼 기업에 있어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왜 해야 되나? 이게 쿨하기 때문에, 또는 이게 뭐 서구적이고 선진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냐? 사람들의 머리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아이디어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팅이든 여러 가지 회사의 여러 장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열어서 이게 서로 간에 얽히면서 시너지가 일어나서 혁신이 일어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마이클 제니퍼라고만 하고 미팅에서 행동은 똑같이 하고 내 말 들어, 나 이거 30년 동안 했던 사람이야, 나 서울대 박사, 이 얘기만 하게 되면 이건 안 열린 상태로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급 체계, 이 일사불란함을 유지해주고 아레나를 명확하게 해주는 직급은 무너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오히려 성과가 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근데 이 시도는 좋은데, 이렇게 시도했으면 이 시도에 맞는 일하는 방법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안 바꾸기 어려우니까 쉬운 것만 바꿔버린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실제 스타트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아마 전에 있었던 초창기에 뭐 사원 대리 때를 경험해 보시면, 떠올려 보시면 예전에는 대리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리? 왜 중요하냐면 대리라는 직급이 되게 중요해요. 과장님 왜냐하면 밑에. 과장부터는 관리자가 돼버리고, 이 대리들은 관리자가 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역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제일 많은 사원들한테는 얘기할 상당히 예배들밖에 없죠. 그쵸. 과장님은 혼내는 사람인 거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폄하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을 보통 사수라고 불렀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점수해 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대리님이라는 권한을 주고 그 역할을 부여하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거기에 맞는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으니까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마이클, 제니퍼, 토마스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그 역할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그렇죠. 그러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가를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이 사람 케어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경쟁 관계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스탁 옵션 더 많이 받고 임금 인상 더 많이 받고 빨리 승진해서 팀장 되고, 이 목적이 같이 가다 보니까 서로 경쟁 관계가 되면서, 경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나의 그 안목지나 이런 걸 전수해 주질 않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문화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물론 장점도 있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진짜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후배들 가르치는 거는 성과 평가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해요. 이렇게 후배들한테 너네는 나한테 배울 권리가 있는데 나는 니네를 가르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똑바로 해야 된다. 권리를 행사하려면은 왜냐면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니까.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역할로 규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규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인정을 해줘야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과장 대리 주임 얘기하셨는데 네, 주임이에요. 근데 대리님이 뭐 시켰어. 근데 과장님이 딴 거 시켰어. 그럴 때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게 거대한 리더십에 대한 네네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사 상담을 제가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이렇게 게시판에 보면 많이 올라와요. 네네. 이렇게 바로 윗상사하고, 그러니까 즉 사수하고 두 개가 충돌해요? 충돌할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과장님한테 일러요? 과장님한테 일러야죠. 그럼 대리님한테 혼날 건데? 아니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한다면 예, 예.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시켰으면 다른 일이면 두 개 다 하면 되고 음. 근데 이제 두 개가 충돌해 양립할 수가 없어. 예, 예. 그럼 과장이 우선이죠. 그럼 대리님이 그래 너 위에만 잘 보면 된다는 거지? 뭐 이러면. 과장님 지금 권 대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자질쟁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충돌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교육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2x2를 그려봐. 중요한 것과 급한 게 있잖아. 만약에 대리님이 가서 불 꺼. 그러면 불 먼저 꺼야죠. 급한 거니까. 근데 과장님이 시킨 게 한 뭐 5년짜리 사업 계획 짜는 거다. 그러면 사실은 급한 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위에다가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거는 저 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해줘야 돼. 그렇죠. 이른바 리더십. 아, 근데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도대체 리더십이 뭐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정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잠깐 네네네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위 고하나 직책의 여부와 상관없이 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직책자가 해야 될 역할과 직책자가 아닌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좀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거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직원들이라도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것과 그냥 모르고 막 시키는 거 그냥 막 하는 거랑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그래서 네. 조직의 구성원들이시라면 내가 리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매니징 매니저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매니징 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매니지라는 걸 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위도 매니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써먹어야 돼요. 자기 상사를. 네네. 근데 내가 어디까지 써먹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내가 감히 우리 정서에서는. 근데 그거는 조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보면 위 사람을 잘 써먹습니다. 이게 뭐 영악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결국 영악한 사람이 뭐 잘 되는 거죠. 근데 대신 선을 넘으면 안 되죠. 그 리더십과 좀 조직 문화가 잘 된 회사들이 대체로 보면 회사가 오래 쭉 잘 됩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가 높은 사람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역할을 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 쳐줄 때 가지 쳐주고 네. 야 너 요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해. 음. 이거부터 먼저 해. 이런 걸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든가 그다음에 회사가 나갈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든가 그다음에 공정하게 평가해주고 보상해준다든가 그런 이 회사 역할을 주가도 너무- 잘 가죠. 이런 회사가 저는 결국은 잘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많은 기업들이 막 주가가 출렁이는데 여기에도 사실 리더십이 분명히 작용을 하죠.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게 이제 그 창업자나 CEO의 리더십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CEO의 리스크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 중간 리더십이 결국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CEO가 똑똑하다, 뭐 뛰어나다고 해도 조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 중간 리더십이 없으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걸 경험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야후 같은 조직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잘 나가니까 직원들이 매니저한테 굳이 나 뭐 할 거야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좋았죠.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면 자동적으로 스탁 옵션이 나오니까 그게 갑자기 10억 50억이 되니까 열심히 밤새고 일을 안 시켜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매니저들의 역할이 붕 뜨고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수평적인 조직을 섣불리 따라하다가
중간 리더십의 역할 자체를 약간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거세시켜 버린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엄청난 그 후폭풍을 맞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이 강하다. 그런 뭔가 이제 카리스마. 네. 그러니까 이끄는 리더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관리형 리더십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관리를 그렇죠. 좀 잘하는. 그럼 여기서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좋은 건지를 그러니까 나는 중간 관리자니까 관리형 리더십이 좋아 아니면 나는 탑 레벨이니까 이렇게 이끄는 리더십이 좋아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이 성공하고 나니까 저 사람은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것 같아. 혹은 이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업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리더십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언제 적합하다 얘기할 수 있고 보통 어떤 식으로 기전을 하게 되는 이게 거예요? 뭐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틱한 리더십 또는 심지어 독재적인 리더십도 있을 수 있죠. 잘 통하는 데도 강압적인. 있고. 군대 같은 데는 다소 권위가 필요하거든요. 네. 군대에서는 권위가 없으면 사고 나죠. 큰일 나죠.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쪽이 되면 좀 더 포용적인 리더십이 종교단체라든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기업에서는 그럼 뭐가 필요할까? 근데 기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밸류에 따라서 조합이 좀 달라지겠죠. 어떤 데들은 정말 테크니컬하게 코칭을 잘해주는 기업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아까 있었던 이 오퍼레이션 리더십이 강한 쪽은 좀 더 팀워크, 화합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맞는 것들이 필요한데 네. 내가 조직 내에서 어떤 단계를 겪는 리더이냐에 따라 배합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무적인 역할과 네. 전략적인 비저너리한 역할 중에 내가 한 대리 정도는 과정이다. 하게 되면 이쪽이 좀 있겠죠. 근데 상위 경영진으로 갈수록 이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죠. 근데 이거를 잘 조정하는 리더들이 저는 효과적인 리더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차장이었는데 갑자기 부장이 돼서 큰 팀을 맡았어요. 네. 근데 내가 과거에 차장할 때는 실무를 좀 많이 했겠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역할이 바뀌었을 때 내 역할을 잘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역할 바뀌었을 때 이거를 트렌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제 관찰을 의하면 여기서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마이크로 매니징. 들어보셨죠?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게 네. 좋은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매니징은 뭐냐면 시시콜콜. 시시콜콜 이게 정답이죠. 만시지탄, 그렇죠. 요거 하나하나씩 다 챙기고 만기칠남. 만기친남. 만기칠남이죠. 네. 그래서 만시지탄은 갑자기 왜 튀어나오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율권을 네. 얻게 만들어주는 게 보통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실무를 많이 하는 그런 과장 차장이었는데 갑자기 부장 역할을 해서 이제 역할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뇌는 벌써 알아요. 내가 부장으로서 존중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뇌는 금방 알아채거든요. 아, 근데 내가 이제 결국 사람은 존중받는 양을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존중받을 게 100만큼인데 부장으로서는 50밖에 못 하고 있다. 그럼 50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어디서 채우려고 할까요? 내가 술자리? 과거에 잘했던 거에서 채워야죠. 아. 그게 뭐냐? 과거 술자리일 수도 있고 네. 내가 하던 실무 내가 너보다 엑셀 얼마 잘하냐 보여줘. 아. 내가 파워포인트 얼마 잘하냐 보여줘. 요거 띄어쓰기 이거 야 빨간 글씨 해와. 나는 더 높은 일을 하라고 부장을 시켜놨는데 맨날 이거 갖고 애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 매니징의 실체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걸 어떤 식으로든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위에서 봐줘야죠. 야, 너 지금 내가 월급도 올려주고 부장시켜놨더니 아직도 애들하고 그 엑셀 갖고 싸우고 다녔어. 우리 전략 짜야 되는데. 이런 관점으로 봐줘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 대기업들에서 이제 그 부장 교육도 시키고 팀장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올리려고 한 건데 거기서 효과적인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은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저거 있잖아요. 이제 그 사자 새끼, 토끼 새끼 얘기 있잖아요. 사자 새끼는 꼬마라도 사자고 토끼 새끼는 키워봐야 토끼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성향이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영되는 리더십 이론들이 있죠. 그래서 타고나는 거냐, 개발되는 거냐. 저는 일정 수준까지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정답은 아닌데, 근데 정말 막 국가적인 리더, 뭐 종교적인 리더 이런 거는 타고나는 게 좀 더 크지 않을까. 기업의 총수가 된다.
저는 최근에 이제 운 좋게도 아버지를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피도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DNA도 중요하겠죠. 저도 제 꿈이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셔요. 좀 더 저 많이 그 매니징 업을 좀 하세요. 네. 아버님. 아버지 너무 노력 안 하셔. 그래서 저는 아직 일정 80도 안 수준까지는 되셨는데. 충분히 개발이 되는데 우리가 네. 사실은 기업에서 매니저들한테 바라는 리더십이 마더 테레사가 되거나 간디 같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전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본다 그러면 일 관리. 일만 잘 관리하면 일단 기본은 되는 거예요. 일 관리.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또 관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관리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조직 관리. 일하고 사람이 합쳐진 게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 관리, 사람 관리, 조직 관리면 사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일 관리는 쪼개서 보면 뭐냐? 목표를 수립을 잘 명확히 해주고 상위 조직 목표랑 온라인 돼 있는 목표를 알려주고 중간에 이게 목표들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걸 피드백. 그다음에 결과가 잘 됐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평가. 요거 세 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걸 코칭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그냥 사람 관리는 인간적인 배려해주고 코칭해주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그다음에 성장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직 관리라는 것은 조직의 미래를 방향을 알려주는 변화 관리. 그다음에 조직 내 협업, 조직 간 협업, 조직 내 갈등, 조직 간 갈등을 미리 알아채고 네. 조치해 주는 거.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평시에 대한 얘기고 좀 아니 뭐 끝까지 오늘 뭐 끝을 보려고 오늘 그러는 끝 거예요? 여기까지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대표님과 저희는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이후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상황에 대한.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업들을 만나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혹은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일 할 때의 리더십. 그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이런 데 가 보면은 석유화학을 하던 팀이 있고 배터리를 하던 팀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배터리 하던 팀 맨날 돈 까먹고 살다가 석유화학이 번 돈 갖다 쓰다가 이 갑자기 이제 석유화학은 이제 구닥다리 사업 취급하고 배터리가 막 엄청 잘 나간단 말이에요. LG화학도 약간 뭐 비슷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엔솔도 그렇고. 변화의 리더십.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이제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 이럴 때의 리더십 혹은 회사가 변했어.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기죠. 네. 그런 리더십. 이럴 때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경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변혁의 시대에서 이거를 중심을 잡고 이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전 진짜 우리가 필요한 리더십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날 뭐 평가하고 이거는 사실 관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리더십이 중요한 순간은 이거 빛이 나는 순간은 이 위기 순간. 그 다음에 그 위기 순간을 근데 정말 이 사람이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데서 이 서핑을 잘해서 이게 살아나가는 역량이 뛰어난 것을 우리는 훌륭한 리더라고 볼 거냐? 아니면 결국은 나중에 평탄하게 가는데 알고 보니 미리 준비를 다 해놨더라. 어떤 게 더 훌륭한 리더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많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가 오거나 뭐 IMF라든가 리만 사태 때 휘청하고 이런 걸 다 봤었는데 정말 훌륭한 리더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없었던 문제인데 문제를 만들어내는 역량. 전 그게 정말 타고난 역량이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은 그걸 어떤 식으로 자꾸 구글 얘기해서 그렇지만 구글은 그걸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리만 사태가 오면서 약간의 징조가 나왔죠. 휘청휘청 하는데 그 파이낸셜 인스티튜트가 막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는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빅데이터들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거 심각해질 거야 6개월 후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조치를 미리 취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웨이브가 와서 내가 현란한 기술로 이걸 헤쳐나가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그게 엄청난 파도가 왔는데도 파도가 있다는 걸 모르게 미리 만들어준 것. 그거를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기가 왔을 때 대비 안 했던 경쟁자는 다 죽어버렸고요. 이 회사는 실제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즐기면서 이제 서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4년, 5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 다 날아갔거든요. 이게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다. 그래서 그때 물론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거를 막 잘 헤쳐나오는 것도 능력이지만 중요한데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조직을 미리 방향을 트는 것은 진짜 대단한 리더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 뭐 중요한 것들 얘기를 많이 좀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은 좀 리더십의 좀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좀 해주셨다면 특히 이제 지금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야 이제 그나마 좀 이런 리더십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돼 있겠습니다만 예. 새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아니면 뭐 꼭 스타트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가게를 새로 시작하시거나 아르바이트 2명 써야 되는데 필요한 리더십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그러면 우리 대표님 모시고 다시 한번 리더십 강의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왜냐면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시간이 빠듯하신 분들인데 계속 보고 계시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요 정도로 리더십 네네. 개론 한번 좀 해주셔다 좋습니다. 생각을 해주시고 네네. 다음에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리더십 상황별 혹은 뭐 규모별 또 각각의 어떤 그 개인의 특성별 리더십에 관한 MBTI별 없습니까? MBTI별 16가지 다 저희가 총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일종의 커다란 그 사회적 리더로서 오늘 굉장히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을 잘 이끌어 주셔야죠. 시청자분들 저를 따라 오시고 저는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카리스마 있게. 저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나를 따르라. 위기의 상황에서 네. 정프로만 믿고 오십시오. 그거 아시죠? 슈퍼맨의 리스크 관리. 그 연애에서 많이 쓰는 건데 네. 슈퍼맨은 꼭 여자 주인공이 극단적인 상황이 돼야 나타나요. 그러면 멋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악당을 미리 처단하면 되잖아요. 아, 악당을 미리 처단하면 슈퍼맨이 폼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프로님은 슈퍼맨의 리더십. 극단까지 몰고 가. 나가시 몰고 가서 구해주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정프로만 믿고 따라오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황성현 퀀텀 인사이트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리더십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좀 들어봤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감사했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